예, 그러면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현 상황들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경제 전망들 그리고 시장 영향력까지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소장님. 네. 예.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근데 이 사안 자체는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해소되는 것 같진 않고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드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장사꾼에서 정치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라진다. 그래서 정치꾼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는 훨씬 더 충돌이 강하고 세게 붙을 것 같고 무역 갈등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확실하게 다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독불장군 단기 필마로 가서 공격을 했지만 네. 이 바이든은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동맹군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공격의 방향이 굉장히 좀 달라질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전략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트럼프 정부 때는 보면 이제 70대 그 마초 군단들이 공격을 했지만 네. 이번에 지금 바이든 정부를 보면 그 용인술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핵심 인사들을 여성으로 채우는데 이분들이 다 50대예요. 그래서 50대 아마조네스 군단하고 이 70대 그 마초 군단에서 완전 세대 교체가 되는 그래서 아마 여성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인재들이 중국을 공략하는 방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획기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장사꾼에서 정치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제 외교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얘기해주신 것처럼 바이든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동맹군으로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언젠가는 편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는 때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건 어떻게 헤쳐나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고약한 상황이 되는데 동맹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치기 위한 이제 동맹도 있고 거꾸로 이제 강한 자가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이제 작은 조무래기들을 시켜서 적을 폐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네. 지금 미국이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후자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고약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카운터파티인 중국이 이게 세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일방적으로 터질 거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드 사태나 그 사이 일련의 사태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양손에 떡을 쥘 수 있는 패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세졌기 때문에 이것이 레버리지를 이제 걸 수가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소위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투트랙 전략처럼도 펼칠 수도 있겠네요. 잘만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가 전략이 필요하고 기업들은 이제 액션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는 계속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 제재뿐만 아니라 그 SMIC도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가지고도 정치적으로 해석도 많이 되고 외교적으로도 해석이 많이 되는데 좀 이런 흐름들 사안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얘기고요. 네. SMIC든 화웨이든. 근데 아마 새로운 정부는 똑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다른데 이번 그 바이든 정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로비에 상당히 약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IT, 실리콘밸리의 로비에 약한.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을 하는 세력들이 다가 전통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거나 반도체를 제재하거나 이랬을 때 실리콘밸리가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죠. 근데 이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2배 가까운 선거 자금이 모였는데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밀어준 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실리콘밸리하고 윈윈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든 첨단 산업이든 올스톱이 되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반도체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 통신 서비스 회사들, 통신 소프트 회사들은 매출이 이게 반토막 나거나 특히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미국이 중국 쪽으로 가는 반도체를 완전히 브로킹을 하면 애플의 매출액이 빵이 될 수 있는 불상사도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운 정부는 아마도 그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레거시 기술, 그래서 미국보다도 또는 세계 선진국보다도 한 3단계, 4단계 정도 이제 뒤진 성숙 기술에 대해서는 이 풀어주고 반대급부로 이제 최첨단 기술은 확실하게 컨트롤을 하지만 그걸 풀어주는 대가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개방.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리콘밸리도 살고 또 중국도 뭔가를 내줄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뢰와 명분을 서로 주고받는 이제 정치권들의 아주 노련한 아마 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기술은 그 전통 기술은 풀어주고 예. 대신 반대급부로 금융을 받는 그 전략이 바이든 정부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 이게 외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너 싫어 다 안 돼라고만 했다면 지금은 막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풀어주는 것도 있고 하면서 서로 이제 협상의 여지들을 계속 남겨줄 텐데요. 이것도 역시 또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지금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쌍순환 정책인데 특히 어떤 내수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자신감들은 계속 엿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쌍순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뭐 중국은 굉장히 그 구호성 그 경제 정책을 많이 해요. 구호를 내는데 쌍순환이 도대체 뭐냐? 뭐 중국의 꿈이 뭐냐? 근데 그 안에 핵심을 들여다보면 쌍순환은 그 두 가지인 게 내수 중심 성장 플러스 기술 국산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기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좋은 쪽이고 그래서 뭐 PMI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PMI가 어제 나온 걸 보면 54까지 올라와서 이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예. 그 직전에 나온 이제 대기업과 국유기업들의 경우도 이것은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쌍순환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중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 먹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세계 경기를 보는 것은 저는 마스크하고 자동차를 보면 된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바로 GDP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빌리티죠. 그래서 자동차가 몇 대가 팔리냐, 요게 중요한데 중국이 지금 자동차가 놀랍게도 두 자릿수 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가 팔리면은 이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게 팔리게 되고 이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패션이라든지 이제 의류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여행이라든지 오락엔터가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경기 부양을 아주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또 아주 특이한 것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중국이 지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데 바로 코로나 특수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싼 가성비 좋은 제품의 수요가 확 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뭐 일용품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하는 중국의 수요가 확 늘었고 예. 또 하나 아이러니가 중국이 뭐 어떻게 보면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 이 병 주고 돈을 버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 3차, 2차 확산기에 들어가는데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이제 쿨다운 시켰기 때문에 방역복, 방역 물품, 방역 장비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거의 한 12%, 15%까지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아마 수출은 마이너스거나 또 어떤 정도인데 특이하게 방역 물품의 수출이 이게 이제 수출의 증가세를 확 늘려버리는 그런 이제 세 가지 팩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네요. 병 주고 돈 벌어가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요즘 보시면 뭐 자동차, 기존 자동차나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폰 업체들의 이 중국 브랜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짚어주셨고 앞으로 이런 가속화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 힘을 줄 텐데 지금 뭐 각 해외 기관에서 얘기하는 전망들을 보면 기존에는 2030년이었는데 2028년으로 당겨졌더라고요. GDP 총량이 2028년에 중국이 미국을 역전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어떤 이런 현실성이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뭐 미국은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인데요. 금년도에 중국 GDP가 미국 GDP의 IMF가 예측한 71%, 그리고 2025년이 되면 89%, 90%까지 가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세가 그냥 된다고 하면은 아마 대략 2029년에서 2033년 사이에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게 되지만 뭐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뭐 위기다 이런 쪽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우리로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전략이나 산업이나 이걸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트렌드로 놓고 보면 뭐 시간이 문제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뒤냐 5년 뒤냐 10년 뒤냐의 문제지 이것이 GDP의 추월은 불가피한데, 문제는 중국 GDP가 미국 GDP의 90%를 넘어가는 순간에 네. 주변 국가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에 완전히 붙었던 이 국가나 세력들이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대국의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이때 또 어떻게 각국에서 반응할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어떤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산업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자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럴 얘기를 하다가 저도 다른 분과 중국 상황은 어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소위 뭐 미세먼지, 석유화학, 뭐 공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든 정부 4년 안에 그 최대의 이슈이자 최대의 시장, 최대의 기술 경쟁 시장은 녹색이다. 그래서 지금 그 브라운 산업에서는, 전통 산업, 연기 나는 갈색 산업에서는 죽었다 깨도 미국은 이제 중국 못 이깁니다. 예. 뭐 30년 전, 40년 전에 이미 다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이제 추월한다, 또는 미국이 중국을 자초시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무기는 녹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를 25% 보복관세를 때린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아주 그 잘 찍은 것은 탄소세예요. 그래서 탄소를 과도하게 방출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린다고 하는 건 그건 말도 되고 합리적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 무역의 보복 관세가 아닌 명분도 좋고 실리도 있는 이 이제 전쟁이 앞으로 있다고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으로 아마 이제 2035년까지, 미국은 4년을 얘기하지만 35년까지 15년의 그린 이 스트래티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그 2,700만 대 지금 팔리는 자동차의 절반, 1,300만 대 정도를 다 전기차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50%도 하이브리드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앞으로 15년 이 기간 중에 이 녹색의 투자 싸움, 이것은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가고, 현실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들고 누가 제일 많이 소비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미국이 아니죠.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1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금년도 들어서면 그 비아디가 예. 판매 대수, 생산 대수에서 이걸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 중국의 지금 이 미국은 이제 구호를 던진 거고, 중국은 이미 액션을 들어가서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4년 동안은 그 전통 산업에서의 경쟁이 아니고 4IR에서 경쟁이 아니라, 이것은 녹색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어떤 아이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중국이 목숨 걸고 버티면 그건 세계 최고, 최대, 최상의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어리버리하게 이제 예를 들면 2류, 3류 제품 만들면 하나도 못 파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녹색에서 세게 붙는다는 것이 한국한테는 뭐 중간재를 파는 이런 쪽에서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여차하면 이 기술 수준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캐치업을 못하면 이제 바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리스크일 것 같아요. 어떤 소재 장비 부품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만회할 수 모르겠으나, 완성품 제품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 전기차 얘기하셨으니 비아디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비아디도 비아디지만 니오랑 샤오펑, 리오토까지 최근 시가총액이 적게 2배고 많게는 10배 이상 뻥튀기 된 기업들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전기차 주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요즘 여의도 금융가에서 PDR이라는 지표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PDR이다. 아, 그래서 그 니오 팔아서 벤츠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니오가 652억 달러인데 시가총이 다이머러 벤츠가 659억 달러예요. 네. 그래서 조금만 돈 빌리면 니오가 이제 벤츠를 살 수 있는 불상사인데 네. 이것은 아마 테슬라의 그런 이 어떻게 보면 버블이 중국의 중소형 자동차로 옮겨 붙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악마의 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기술, 신제품이 나왔을 때 마켓쉐어 5%를 이제 넘어가는 여기서 이제 대량의 도살이 나타나는데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를 출시한 회사가 96개가 있어요. 아, 엄청난 건데 완성차 업체가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니오나 이쪽이 탑10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수준의 회사예요. 그래서 예. 마켓쉐어로 보면 대략 한 뭐 3%, 2%, 4%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니오를 뭐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니오의 그 시가총액이 중국에서 제일 큰 상해 자동차를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make sense 하냐 이게 이제 뭐 이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악마의 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그 미국 간 이 뭐 저는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보이는데 이것들은 펀더멘탈 체크하고 투자해야 된다. 아,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으면은 이것은 진짜 꿈의 주식인데 꿈의 주식은 깨고 나면 이게 이제 허망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니오차가 상해 자동차나 GM을 살 수는 있겠으나 이게 PDR로 꿈만 먹고 너무나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후의 상황, 꿈이 깬 후의 상황도 좀 대비는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설명하신 부분에 뭐 자동차들도 그렇겠지만 중국 기업들 지금 디폴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칭화윤이도 디폴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해석들이 나옵니다. 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반도체 굴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화윤이의 그 자회사 중에서 그 자광공비라는 회사가 2,200억 그 회사채 돌아온 거 만기를 못 막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칭화그룹의 부도 또 칭화유니그룹의 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엉터리고요. 뭐 객관적인 증거 지금 당장 뭐 본다고 하면 자광공비가 부도를 냈으면 회사가 상장 폐지돼야죠. 근데 지금도 잘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 칭화유니가 그 모회사가 칭화그룹이고 그 위에 칭화대학이 있고 그 위에 중국 그 문교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칭화유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2천억을 못 막아서 부도를 낸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미 북경은행이 이제 계열사 담보로 대출을 해줘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국산화, 반도체 양산에 그 선두주자로 칭화윤이를 밀어줬지만 칭화윤이의 이제 자오구 회장이 뭐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몇 개 M&A를 시도해다 다 실패했고 네. 그리고 D램의 양산을 이제 자신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최근 3년 동안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강력한 이제 경고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최근에 칭화유니그룹에서 그 민간 지분이 49%에서 51%인가에서 지금 33%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중국의 이제 국가기업의 이 시장 그 지분율이 33%가 더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이제 경영권의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칭화그룹도 아니고 칭화유니그룹도 아닌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 중에 한 개의 채권을 의도적으로 이제 부도를 내면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뭐 중국에 우리 한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하는데 아직 중국은 반도체 굴기가 아니라 아직 삽도 안 떴으면 공장도 제대로 안 지었는데 굴기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엉터리고요. 예, 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지금 실리콘 반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제3세대 반도체 좀 어려운 얘기는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나 그 실리콘 카바이드 예. 요 제품에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굴기를 증말하려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법인세를 13% 낮춰줘서 최근 4년 동안 미국 기업들이 뭐 이제 좋았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8나노 정도의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면 앞으로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줍니다. 25%를. 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기업에 25% 세금 깎아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회사의 회사채 부도 이걸 갖고서 중국 반도체가 포기했다, 무슨 뭐 실패했다, 이거는 완전 넌센스고요. 예. 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중국은 그럴수록 더 가속적으로 세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최대 패자는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우리가 그냥 말로써 얘기할 게 아니고 철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뭔지, 그리고 그 배경이 단순하게 그 부도가 아니라 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전략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칭화윤이 뭐 디폴트 소식이 있다고 해서 어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갑자기 스톱이 되고 뭐 망한다 이런 쪽으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니었는데, 다만 제가 더 궁금한 건 항상 중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거나 혹은 반대로 위기가 있을 때 회사채 디폴트, 뭐 지방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디폴트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영 기업들조차도 지금 디폴트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중국 경제에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이제 우리 쪽에서 그냥 그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유기업이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국유기업이 부도나면 궁극적으로 그 채무는 국가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얘기한 두 개 회사, 그 화천 그 BMW하고 그 용매 에너지라고 하는 두 개 회사는 지방 국유기업입니다. 근데 지방 국유기업인데 지금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방 정부가 지방 국유기업을 다루는데 지방 정부가 좀비 기업을 지금 이거 정리해야 될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그 두 개 회사 다가 부도난 금액이 뭐 천몇백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한국 돈으로. 그래서 중국의 뭐 기업들이 수십조짜리 회사인데, 그래서 그 부도 금액이 크지가 않고,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보고 지금 니들이 고용이 늘어나면 중앙정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단 맞을까 싶어서 부도 내야 될 회사를 억지로 연장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이제 우리는 국유기업이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국유기업이 그게 중국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두 개 회사가 부도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회사가 뭐 국유기업 전체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시각으로 해석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뭐로 봐야 되냐면 중국이 국유기업들에 대한 경영관리, 재무관리를 더 타이트하고 강하게 하라는 것에 오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회사채 디폴트와 관련된 헤드라인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만 현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기사, 그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해석을 좀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 얼마 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 방한 이후에 해석들도 분분하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미뤄지는 것만 더 확인한 느낌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좀 이번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찔러보기 위한 것, 이제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시진핑 주석이 왔다가 가고 한류나 한한령이 해제될 거라는 것에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한령 해제돼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한령의 최대 의미라는 게 관광객을 푸는 거고,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는 건데, 게임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문제는 한국에 3박 4일 왔다가 가가지고 2주 격리하고 1주 자가격리, 3주 격리를 하는 것을 과연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뭐 북경이나 대도시를 가려고 하면 다이렉트로 갈 수 없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 칭다오에 가서 14일 격리하고 북경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2단계로 격상을 해놓은 이 상태에서 중국의 이제 국가 지도자가 움직일 수 있냐, 이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행사가 많습니다. 내년도를 위한. 그래서 12월 달에 뭐 국가 주석이 해외를 방문한다, 이것은 아주 이제 특이한 경우고, 지금 한국과의 관계가 그런 뭐 긴박한 상황이 있거나 특이한 관계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저간의 사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은 그것이 뭐 주석이 왔다 가기 위한 어떤 이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국의 스탠스는 과연 뭐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떠보기 위한 정도? 이제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야 우리 계속 있지 마라는 좀 뉘앙스도 많이 담겨 있겠네요. 그러면. 뭐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워낙 우리가 나중에 선택의 기로에 설 그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접촉이 있을 텐데요.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